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기분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잦은 사퇴의 의사를 밝혔는데 정치권에서의 후폭풍은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던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부산도 이른바 친문 성향이 짙다라는 점을 근거로 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친문 인사와 기부들이 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야권에서는 오거돈 시장의 사퇴 시점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여전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이 소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였다는 전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다. 대북 제재가 안 풀려도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총선 이후 첫 공개 대북 메시지인 셈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협력하는 것, 그리고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것 등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독자 추진 가능한 4대 사업을 정부는 제안할 예정입니다. 슈퍼 여당을 발판 삼아 남북 경협에 재시동이 걸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북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평양에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병원 곳곳에 땀 흘린 직원들, 우리는 그들을 조연이라 쓰고 주연이라 읽는다. 경향신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썼는데 의료진에 가려진 또 다른 영웅들을 조명한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19 100일을 맞이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분들의 조력이 있었던 겁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정말로 의료진의 사투 현장에서 깨끗하게 환경을 일궈왔던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청소를 해주셨던 분들, 물류 담당한 분들, 시설팀 등등 현장을 도운 일선의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라고 경향신문이 취재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일보인데요. 180석 여당, 벌써부터 헌법, 선진화법 고치자라는 이야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비판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압도적 의석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수건을 풀어보자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을 아예 국회에 비준하자라는 목소리도 여당 안팎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두를 했죠.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재판 내내 조는 건 여전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았다. 5.18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한 전 대통령. 툭 던지고 이 말만 툭 던지고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었다는 겁니다. 이 보다 못한 판사가 이럴 거면 여기서 좋을 거면 휴정을 요청하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작년 12월에 터졌던 이 골이 영국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골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지금 해병대 입소했는데 군사 기초훈련 받고 있는데 이 뉴스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볼 것 같은데요? 군사 기초훈련이면. 정말로 70m를 드리블해서 나홀로 독주를 했었던 이 원더골이 영국 매체 선정 올해의 최고의 골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젠틀맨,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이 제갈 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시 3관왕 패스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전직 경제 전문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 장혜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아니, 이분 상당히 오랜만에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시그니처의 복귀, 다시 돌아온 시그니처. 야, 이번에 험지 출마로 정말로 이길 뻔했는데 명승부를 펼쳤던 김병민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자, 김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자, 다시 돌아온 우리 김병민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의 키워드도 저희가 3가지 선정을 해봤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 첫 번째 키워드는요, 100일, 코로나19 100일. 5월 중순에 고3, 중3은 실제 등교를 한다 라는 것이 추진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걸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상상력.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만 제시하면 그거 그냥 제가 상상으로 쓴 건데요 라고 논리를 펼쳤는데 법원에서는 실소가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재판 장면 직접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20분입니다. 20분. 오거돈 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과 새로운 뉴스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20분은 무슨 뉴스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서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이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정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조국의 명예를 항변한 정경심. 자, 어떤 대목에서 조 전 장관 남편의 명예를 언급했을까요?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거를 제시해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살펴보시죠. 증거 제시에도 기억 안 나. 정경심은 증언을 거부했다. 정경심 씨는 어제 조국 오촌 조카 조모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조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카예요, 시조카. 다시 한번 기억을 언급하면 자기 오촌 조카가 아니라 남편의 오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오촌 조카와 함께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공소사실과 연관돼서 증언을 거부한다. 이거 약간 남편의 전략과 비슷한 건가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했죠. 남편은 정경심 교수가 수차례 증언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논란이 되는 대목은요,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 그건 검사의 상상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문학도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그건 검사님 상상력이죠. 검찰과의 신경전도. 정경심 교수는 대부분의 검찰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일부 질문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예컨대 검찰은 동생 정 씨가 보유한 코링크피의 주식의 실소유주가 당신이 아니더냐라고 날카롭게 묻자 정경심 교수가 그건 검사의 상상력이고 코링크로 돈이 들어간 시기는 남편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차명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 속에 투자금을 계산했던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 교수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면 투자금을 계산해 놓은 휴대폰의 내역은 설명될 수가 없다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인 건데,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제가 문학도다 보니 영문학과 출신이잖아요. 상상력이 있어서 의미 없는 숫자를 그냥 상상으로 적어놓은 거다. 실제로 코링크에 얼마를 투자할 것을 계산한 게 아니라 내가 문학도라서 의미 없는 상상의 숫자를 적어놓은 거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오히려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의미를 검찰이 물었어요. 그러자 정경심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야, 이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첫 질문이 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코링크에 투자하는 이른바 투자 내역이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에 있었던 것을 검찰이 확보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검찰은 자 봐라.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으로 코링크에 구체적으로 투자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해명이 좀 돋보이는데 내가 문학도이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상상의 나를 펼친 것이다. 네, 정경심 교수가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 본인의 문학의 전공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상상력의 나래를 펼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런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혹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때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전공했던 내용들이 이런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모든 정황 증거에 대해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피의자가 그건 내 증거에 대해서 상상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굳이 입을 열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불리한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약간 화제를 전환시키는 기법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가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검찰이 내밀한 문자를 공개해 살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라는 얘기 그리고 검찰의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본인에게 무리한 검찰의 수사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본인이 항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최종적으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본인의 해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검찰 출신 변호사님 그래서 모셨어요. 김건선 변호사님 많은 검사 시절에 기소해 보셨고 재판도 해 보셨잖아요. 지금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피의자나 증인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그건 나의 상상이다라고 혹시 항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직접 맡았던 수사 중에? 아니, 그런 적은 이제 없었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랄지 이제 법조라는 것은 사실 증거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또 뭐 소를 제기한다랄지 아니면 고소를 한다랄지 아니면 검찰을 수사를 한다랄지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당연히 이제 증거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의 상상의 나래를 폈다 이거 자체는 검찰은 정말 이거 증거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증거를 삼는 것에서 문제를 좀 제기한 것 같고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팩트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에 물어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그것은 그걸 내가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제 불리하게 미칠 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문자 자체는 사실은 보낸 건 맞기 때문에 증거로 쓰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마 어제 정경심 교수가 일반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랄지 진술을 거부했는데 딱 두 가지. 어떤 거요? 아까 김진앵커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자기 동생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내가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서 나를 정말 괴롭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증언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범동 씨한테 뭐 돈을 줬는데 이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대여금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한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금이면 이건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휴대폰에 있는 내용에 보면 거기에 이제 투자금에 대한 상세하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은 아니 대여를 했다고 하면 왜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다가 얼마 수익이 나고 그런 걸 계산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경심 교수는 나는 문학도다.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상의 나를 펼면서 휴대전화에다가 얼마 벌고 이런 거 내가 기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투자를 한 걸로 증거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이거는 검사를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다라는 어떤 검사 출신으로서의 의견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검찰 쪽 주장과 정경심 씨 측의 주장을 나란히 공평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판사 출신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고승덕 네. 전 판사, 전 의원, 네. 현 변호사님. 세 개를 다 하셨네요. 네. 지금 상상의 날에 닿는 이 정경심 씨의 이 발언, 과연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건 내 상상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실을 이제 판단하거나 특히 이제 문구를 해석할 때 판사는 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 사용했을 법한 의미를 그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가 말해도 이거 검사의 상상력입니다. 자기가 써놓고 이건 뭐냐? 저는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예. 주로 상상 가지고 변호하는 건 제가 처음 봤는데요. 예. 그 합리적인 해석으로 가게 되면 이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아까 그 강남 이제 빌딩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돈을 뭐 예금하거나 대여해서 이자 조금 받아가지고는 빌딩을 살 수가 없죠. 예. 그것이 작은 게 아니고 뭐 몇십억, 비싼 건 몇백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투자해가지고 이른바 대박이 나기 전에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왜 내 꿈은 건물을 사는 거나 그러면서 이제 투자 과정에서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그 변론이라면은 저도 이 부분도 상상의 나를 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말 않고 이건 사적인 대화입니다. 이거 가지고 저는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상상의 그 변호를 안 했다는 게 좀 지적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증언대에선 정경심 교수는 남편의 명예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씨의 녹취록을 제시합니다. 조 대표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 스탠스 보고 한 것이다. 조국 장관이 이걸 알았냐, 안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굉장히 정직하다. 명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다. 스탠스란 집안의 위치란 뜻, 집안의 기둥이란 의미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실제로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 결국 조 대표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 보고 하는 거다. 남편 스탠스 보고 하는 거다. 라고 한 것과 관련돼서 결국은 다 조 전 장관도 알고서 같이 한 건 아니냐라고 검찰이 묻자 거기 스탠스라는 뜻은 집안의 기둥이라는 뜻이다. 남편은 명예만 관심이 있다라고 항변했는데 윤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스탠스라는 말을 보고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 뭐 이런 이제 그 위치, 공적인 위치를 보고 조범동 씨 입장에서도 그 도와줬을 때 나한테도 이제 간접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두는 거겠지만은 당숙이잖아요. 조범동 씨하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관계는 당숙의 당숙이라는 그 자리를 보고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 저것만으로는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앞서부터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경심 전 교수의 말이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유무죄를 가릴 때는 유죄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무죄가 아닌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것만 봐서는 참 검찰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다만, 이 재판은 조범동 씨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조범동 씨가 결국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뭐 이제 유무죄 판단도 있겠지만은 저기하고 이제 연결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 이제 키포인트는 지금은 정경심 교수의 발언보다는 앞으로 나올 조범동 씨의 발언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재판은 어쨌든 오촌 조카의 재판이다라는 것.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정경심 씨의 주장인데 장 교수님. 남편은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굉장히 정직하다. 명예만 관심이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앞으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진행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재판에서 결론이 날지 상당히 궁금해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의 ATM에서 즉시 몇 천만 원을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 송금 딱 쏴주고 그 돈으로 정경심 교수가 또 바로 투자를 했다. 이 검찰 측 시각이잖아요. 정경심 교수는 남편은 돈에 관심이 없다. 뭔가 좀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가 사실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본인하고 남편은 명예를 중시하고 조범동 씨는 지금 돈을 벌어오는 사람 이렇게 정경심 씨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그 결에서 자신이 지금 조범동 씨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게다가 자신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의 건문사 이런 걸 목표 다시 말하면 남편은 명예지만 정경심 본인은
또 돈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ATM 기기 그 얘기도 뭐 남편이 몰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누가 봐도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니어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이 아니라 그냥 뭐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가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도 탄탄한 스토리를 상상력이라고 비하시키기도 하고 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 저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좀 많이 눈에 보였어요. 태도 자체가 일반인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왜 400만 원 과태료 내고 불출석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 중에 그래 출석 안 하고 벌금 400만 원 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이런 정의를 외치던 다시 말해 명예를 그럼 지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 전 장관의 과거의 행적들, 과거의 발언들은 지금 본인들의 행동과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사실은 큰 틀의 이 태도를 보면 지금 디테일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전해드릴 텐데요. 오거돈 시장이 결국 민주당에서 초고속 제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초고속 제명과 오거돈의 실명. 지금 오거돈 시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사가 답보 상태라고 하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도 조금은 화난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서명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 포기한 거죠. 제명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만장일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오거돈 시장을 민주당직 제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다. 제명했지만 무공천의 미적, 포기하기 어려운 부산, 내년 4월 보궐선거 부산시장 공천 여부엔 모호한 태도, 당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라는 거예요. 당원 당규에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 열릴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당규상 중대 잘못이므로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당내 의견과 새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맞섰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승덕 의원님, 네. 사태 당일에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오거돈 시장이 포착됐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거가대교가 거제도를 향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오 시장이 거제도에서 그냥 뭐랄까 뭔가 마음을 좀 거제도 하면 좀 편안하잖아요. 푸근하고 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목격됐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분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대교에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었고 또 실제로 목격된 사람이 오거돈 그 전 시장인지 여부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흡사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하간 지금 며칠째 지금 오리무중으로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피의자가 지금은 뭐 사과를 요구하거나 뭐 계속해서 어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피해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명의로 뭐 굉장한 어떤 그 사과 요구라든가 항의라든가 배상 요구라든가 뭐 또는 고발하겠다든 이런 그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공증 내용에는 합의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지금 경찰에서는 뭐 20명 넘는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수사한다고 하고 특히 수사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 조사 또 피의자 조사 이미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거거든요. 내사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오거돈 시장에게 소환했을 때 불응하는 경우는 일단 뭐 체포영장은 틀림없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될지 여부는 이제 경찰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신청됐을 경우에 이제 법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가지고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합의됐고 만약에 모든 죄를 자백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구속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거돈 시장의 지금 현재 그 오리무중 이 정책감춘 행위가 마치 이렇게 도피 이런 걸로 비춰진 경우에는 그 증거인멸뿐만이 아니라 이 주거부정 또 위치가 그 도피 이런 경우에는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수사는 시작됐는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오거돈 시장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초고속 제명됐지만 오거돈 시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24명의 전단팀을 경찰은 꾸렸고요. 오거돈 성추행 사건을 본격 수사하기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내사가 아니라 수사 단계라는 거죠. 오거돈 업무상 위력추행,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제 피의자 오거돈입니다. 출석에 부를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게 경찰 방침.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과정에서도 출석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인사에게 어제 물어보니, 취재를 해보니 우리도 오거돈 시장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지금 돌아왔는데 이 범죄 사실입니다. 범죄 사실을 피의자가 인정을 했어요. 더구나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발빠르게 신병을 확보해야 뭐 수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일반적인 어떤 성추행이랄지 업무상 유력에 의한 추행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체포를 바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오거돈 시장이 당연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경찰은 오거돈 시장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와 좀 접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할 거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피해자 말고도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기초조사가 된다면 이제 오거돈 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뭐 부산시장하고 뭐 해수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연락을 하면 당연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사퇴 기자회견할 때 보면 우리가 뭐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뭐 5분 동안 짧은 뭐 시간에 뭐 신체적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뭐 그게 이렇게 뭐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 그리고 경중을 더나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만약에 피해자가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은 굉장히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찰에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오거돈 시장은 당연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아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문제는 지금 정무라인 10여 명도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수인계도 안 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인수인계는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 시작됐는데 오거돈은 어디에? 오거돈 인수인계도 없이 잠적. 인수인계도 안 하고 정무라인 15명과 함께 잠적해서 부산시정을 대혼란. 정무라인은 좀 남겨놓고 가시던가. 사퇴 성명 발표 후에 행적이 묘연하죠. 지금 이렇게 사진도 목격해서. 아니 대한민국 부산시장을 어디서 목격했다라는 글이 올라와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잠적 전에 지인과 남긴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퇴날 오후 10시 지인과 통화했다라는 게 중앙일보에 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디 있냐? 너는 일이 어떠냐?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려워도 잘 버텨. 언제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보자. 라는 말만 전설처럼 남기고 현재는 묘연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김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무라인이라는 것은 오거돈 시장, 정치인 오거돈과 쭉 이제 함께 온 정무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 그 중에 대거 같이 교체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는 하고 시정의 공백은 없이 하고 가야 부산 시민들을 위한 도리 아닙니까? 정무라인이라는 말이 좀 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한 조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의 조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는 무릇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냈던 인사고 또 이 성추행이 일어났던 시기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기에 본인이 이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서 보듯이 위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업무상 지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이뤄진 아주 굉장히 나쁜 죄질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쁜 죄질.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서 본인이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정말로 참담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 사퇴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여부를 같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퇴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정말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통화 내역을 보면서도 느끼게 되는 건 너는 뭐 잘 지내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의 통화 내용에서는 저는 과연 오거돈 전 시장이 반성에 대한 기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 그런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비단 오거돈 전 시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치인 오거돈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으로 있었던 인사였고 이게 일어났던 때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 일어났던 터라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 억측과 오해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어디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오거돈 전 시장이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나타나고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올바른 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대목에서 윤 실장님. 정무 라인이라고 하면요, 이제 정무직, 별정직, 그다음 뭐 임기제 공무원 그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과 별정직은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는 순간 자동 면직입니다. 그렇죠. 네, 법적인 지위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법적인 지위가 없어지더라도 좀 뭐 오거돈 시장 개인의 문제 말고 시정에 대한 것들은 부산시 공무원들하고 좀 협조를 하는 게 이제 책임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시에서도 연락을 해가지고 접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더는 이제 산하기관들이 있죠. 산하기관이 있죠. 산하기관에도 이제 그런 데는 보통 개방형으로 채용이 되는데 오거돈 전 시장하고 정치적 입장이 이제 비슷한 분들이 들어온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쪽들은 또 이제 뭐 나가니 많이 뭐 안 나가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수습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법적인 권한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또 여당의 그 의원들도 부산시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나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윤 실장님. 네. 부산 출신, 부산 시민이 부산시정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또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빨리 좀 등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든 부산시정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 분의 말씀 주셨고 자 이제 상반대 주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연일 이거 선거 일주일 전에 터진 일을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에 사퇴해 이거 민주당과 청와대는 알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증을 함께 주도했던 기관인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전력도 야당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봐라. 특정 정치 세력끼리 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을 처리한 건 아니냐라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진짜 몰랐다는데 왜 자꾸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입장이 상당히 간고합니다. 자, 양측의 입장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먼저 야권의 문제 제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공증에 나선 법무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무부인 부산이고 현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며 오거돈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특수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이 여권은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에서 이 뭐 설령 제기하더라도 뭐 정치적인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다 같이 움직였다.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조율을 했을 개연성이 지금 충분히 있지 않느냐. 법무법인 부산의 성격을 문제 삼는 데 이어서 야당에서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의 과거 전력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입니다. 접수 공증 대응 모두 친문이 주도했다라는 게 야당 주장이에요. 오거돈 성추행 사건 신고 접수 공증 언론 대응 전반에서 대응 나서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이모 소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사퇴 공증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사이가 현재 대표죠. 곽상도 의원은 이 사건 대응 전반이 친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입장도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오늘 특히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
소장의 전력인데 어제 뭔가 좀 이례적인 발언을 하긴 했어요. 기자들이 공증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부산에서 한 것이 맞냐라고 질문하자 기자들에게 해당 소장이 공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피해 여성 중심으로 개인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공방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당에서는 몰랐던 일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들의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저는 일견 공감을 합니다. 정치권의 문제로 비화시켰다가는 괜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총선 이후에 이야기하자라는 건 누가 정치적인 뭐 타협이든 협상이든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든 피해자가 막 정치적인 협박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가해자 입장, 지금 피해자로 전환된 오거돈 전 시장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뒤로 미뤘다라는 거는 이건 뭐 합리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굳이 4월 15일 이후라고 총선 날을 못 봐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대응되고 있는 지금 말한 성폭력 상담소 소장 그리고 이후에 법무법인 부산 등등도 뭐 그 법무법인 대표는 심지어는 문캠프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았었다라고 하죠. 근데 오거돈 시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뭐 이게 저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저는 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100% 맞다는 생각을 해요. 피해자에 대한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였다면 이게 얼마나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칠까가 이들에게는 먼저 들어왔겠죠. 다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건 오거돈 전 시장의 지금 잠적된 이 모여는 행방이건 간에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지면 짧게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어제 사실 오거돈 전 시장 안 좋은 소문들 막 돌았잖아요. 잠적을 하니까 안 좋은 예측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제가 사실 그래서 말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부산시장까지 하신 분이라면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실수다 가볍게 갈 일도 아니고 지금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일단 나서서 제대로 재판받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된 이 사건에 피해 여성도 저는 생각이 들었고 오거돈 전 시장의 가족들도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내상을 입은 상태인데 지금 본인이 잠적하고 본인의 내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지금이라도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이번 사건을 한번 보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피해자를 위한 어떤 사과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배라든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님의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신 거죠. 그러니까 부산 법무법인 부산과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의 이 과거 발언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건 장 교수님 개인적 견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즉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 변호사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요. 전혀 몰랐어요. 순전히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저도 뭐 어제 밤늦게 뭐 그런 보도를 봤었는데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억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모든 게 친문 울타리 안에서 대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우연의 일치다라는 거죠.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거돈 보고 뭐 누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야권에서 볼 때는, 아니, 저기가 다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뭐 짬짬이로 된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시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야당이 더 진도를 나가기 어려운 게, 저런 부분이 피해자의 의지에 반해서 됐느냐. 피해자가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4월 말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피해자가 이제 중심적으로 합의를 받고, 그리고 뭐 공증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법무부 부산에 공증이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도 청와대에 알려주지 않았겠냐 라는 정도의 이제 상황인데, 그건 정말로 뭐 모르죠. 저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더 진도가 나기 어렵다는 건 다시 돌아가면은 피해자의 의지 때문이에요. 피해자는 이게 정치적으로 나를 이제 악용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저는 지금 보면은 통합당도 약간 조심조심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데 피해자까지는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터치를 안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더 진도 나가기 어려운 건 제가 생각할 때 피해자의 확고한 의지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보면은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에 있는 로펌 중에서는 거의 수위에 들어가고 전통이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도 부산에 있는 그 성폭력 관련 기관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되고 그런 곳인데 그게 거의 이제 준진보 진영 내지는 민주당과 가까운 그런 쪽으로 쭉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찾아갈 때도 거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통합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참 그게 좀 억울하다든지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가냐라고 하겠지만은 피해자가 믿고 갈 때가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건은 권순 변호사님 그런 어떤 친분이 있는 현 여권과 그 부산 성폭상담소랄지 아니면 소장이랄지 아니면 법무법인 부산에서 새어 나오지 않았겠느냐. 야당에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말로 몰랐느냐. 이제 모양새는 뭔가 좀 의심스러운 모양새는 지금 조금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증사무실을 그럼 누가 선택했느냐 해가지고 전 처음에 오거돈 시장의 이제 친문이고 좀 친하기 때문에 그 이쪽으로 하지 않았냐 했더니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그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 아는 그 법무법인으로 공청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친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 법무법인 부산이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시청에서 한 1.7, 8km 떨어진 부산 고등법원 앞에 있어요. 그런데 부산 고등법원 앞에는 법원 앞이라 이제 공정사무실 역시 몇 개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왜 하필이면 법무법인 여기를 그럼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느냐? 사실 성폭력 상담소 자체는 공증할 거리가 별로 없는 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이제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공증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여권 쪽으로 알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이 없이 이제 어떤 야당의 공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거돈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이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항상 피의자들은 나는 안 했다라고 발뺌을 하거나 오리발을 내밀었었어요. 근데 오거돈 전 시장은 자기가 모든 걸 인정하고 공증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피할 이유가 없어요. 온 국민이 이거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건과 달리 오거돈 전 시장이 이 TV를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떳떳하게 자수를 하십시오.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수하는 모습 이런 것도 저는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뺌하지 마시고 빨리 자수하시게 되면 형사 책임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 없이 이렇게 그 어떤 신경을 쓰고 어차피 사건은 이렇게 나타나신 이때부터 조사해가지고 종결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쓸데없이 신경 쓰고 정말 이런 온 국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스스로 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이제 정무라인 보좌관 중에 한 분이 민주당에 있다가 부산시로 간 분이 있잖아요. 네. 야당에서는 그분의 존재도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있다가 부산시 오거돈 정무라인 보좌관으로 간 그분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야권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이 정말 모를 수 있었느냐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무리한 억측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법무법인 부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윤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럼 이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오거돈 전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때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딱 일주일 전. 예, 그리고 사전선거가 바로 그 주에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선거가 진행되는데 선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하루에도 중앙정치 뉴스에 따라서 그래프의 등락이 바뀝니다. 아, 실제 해보니?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정치 뉴스를 보면서 그 다음날에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눈빛이나 그 태도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도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통합당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전투표가 금, 토요일에 있었고 그 주 초반에 있었던 게 바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가해자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입장에서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마지막까지 공증하러 가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누군가와는 고민을 나눴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선거를 하면서 굉장히 거대 의석을 확보하게 됐을 때 과학적인 선거 기법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얘기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이 성추문 사건들은 사실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여론의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지난번 인재영입하게 됐을 때 인재영입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원종건 씨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파만파 회자가 되면서 인재영입 문제가 쑥 들어가고 갑자기 오르는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가게 되죠. 이 문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청 내에서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일이 만약에 보도가 됐다면 대한민국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들과 사람들에 대한 추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입을 주목하는 거고, 이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오거돈 전 시장이 물은 됩니다. 예. 오거돈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과연 오거돈 전 시장은 누구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기 위해서 일을 그동안 진행해 왔는지를 이제는 오거돈 전 시장이 국민 앞에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니까 오거돈 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근데 이 휴대전화 자체가 이제 범죄 행위에 제공이 되었으면 확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청와대나 여당에서 알고 있었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총선 전에 오거돈 시장이 이런 강제추행과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나 여당이 알고 있었다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진 성범죄의 가해자는 어떻게든지 사건을 무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타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외부에 이 정보가 새어나온 것을 굉장히 컨트롤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나 여당이 몰랐을 거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일단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였잖아요. 근데 이제 소장이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였다는 거고, 근데 공증을 했는데 부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했고, 근데 부산 공증을 하는 그 대표가 오거돈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와 유력 정치인으로도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또 정무라인에서도 청와대 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중에 귀뜸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합리적인 좀 추론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청와대에서 일부러 알고 있었고 여당서 알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발표를 해야겠어요? 그건 당연히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통합당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좌당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저런 문제에 휩싸이면 그 정보를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외부에 알린다는 것 자체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음모를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피해자 보호 차원, 이게 너무나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결국 피해자가 어떤 정치인 거에 또 희생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거도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문제를 제기해봤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이 알아가지고 자진적으로 이제 신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저도 김광삼 변호사와 생각이 비슷한 게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라든지 회유, 압박 혹은 어떤 언론이라든지 사법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압이 있었다라든지 라고 하면은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인데 지금 이제 야당이 제기하는 고리는 약간 거꾸로인 것 같거든요. 알았지 몰랐지.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알아보겠다라는 건데 야당이 만약에 그게 그 제기에 힘이 받으려면은 저는 외압 의혹이라든지 그런 거가 있다면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민주당 출신의 그 정무라인이 오 시장에게 가 있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출신에 청와대 출신에 있다라는 거.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오거돈 전 시장은 사퇴하기 전까지 신분이 어땠습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공무원인 상황에서 만약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끄집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 이것 자체로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반으로서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만약 모르겠습니다. 뭐 미래통합당이 고발하게 될지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될지 선거에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일어나는 일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아주 만약 여러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거돈 전 시장이 선거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의 행동을 했다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공무원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다 가정에 추론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전제를 깔아놓고 일단은 오거돈 전 시장이 제일 먼저 시민 앞에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저간의 얘기들을 털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논의가 충분히 더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위기 뜨겁습니다. 오 시장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 저희가 골고루 전해드렸습니다. 양측의 입장도 저희가 공히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판단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고3, 중3 아이들은 5월 초 혹은 5월 중순에 이제 실제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정말 계약해도 되느냐라는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총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기약 없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특히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계약도 슬슬 다가오고 있는 건데, 실제 계약. 그런가 하면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전 국민을 다 주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부족한 재원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로 간주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걸로, 상정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이 내일 처리될 방침인데,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골자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선 의제기부금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겁니다. 3개월 내에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한 걸로 간주. 그러니까 이 부족한 예산, 세원을 어떻게 하면 되냐. 기부받으면 된다. 자발적으로 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내겠냐라는 반론이 제기가 됐죠. 이에 대해서 3개월 내에 신청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동 기부한 걸로 간주한다. 라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전 국민 준다면서 왜 신청을 해야 하냐? 자기 돈 주는 양 생색 말고 없애든가 주든가 둘 중 하나만 해라. 안 받을 사람이 신청하게 해야지 왜 일을 거꾸로 하냐? 3개월간 접수 몰려서 신청 못한 이들은 자동 기부되는 거냐? 이런 기부금 운운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 교수님이 그래도 또 경제 전문 방송 앵커 출신이시잖아요. 요거 좀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에요. 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한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본, 이 뉴스를 본 많은 분들이 3개월 안에 재빨리 신청을 해야 이게 기부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어제 이 뉴스 보고 사실 뭐지? 그래서 타이틀 딱 보고 안 받으면 자발적 기부로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서 사실은 뭐지? 했었어요. 이게 원래 기부를 하는 건 이게 자발적으로 그래 나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이거여야 되는데 약간 뭔가 선착순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경기 전문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 배분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경기 전문가 입장에서 볼 것도 아니고 재난기부금을 주냐 안 주냐 준 다음에 얼마를 주고 몇 퍼센트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분야에 살 일이라면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저 댓글에 쓰신 저분들 글 보고 아 맞네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웠어요. 전 국민 다 준다는데 왜 신청을 해야 되지? 너무 그러네요. 전 국민 다 준다면서 왜 신청을 해야 되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3개월 그러니까 참 예쁜 단어들 갖다 붙이는 정책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자발적 기부 이야기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 진짜 하고 나서 시행되고 나서 곧 미담 뉴스라고 엄청 나올 거다. 연예인 줄줄 유명인들 나올 것이고 이렇게 둘이 뭉칠 사실은 30% 중에 자발적 기부하는 숫자로 따지자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중에 일부 1%, 2% 하는 거를 포장할 거라는 거에 제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너무나 맞는 전 댓글에 오히려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자발적 기부라는 단어도 말이 안 되고 문제는 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이것도 그러면 신청 못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온라인 시청 잘 못하시는 분들, 뭐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찾아서 드려야 될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겠어요. 처음에 다 주자한 것도 이거 일일이 나누다 보면 시간 걸리고 제때 못 주니까라는 거랑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이거 일일이 누구 받아가세요 안 받아가세요 이거 연락하느니 그냥 3개월 안에 안 찾아가면은 자발적 이게 행정적으로 수월한 건 알겠는데 쉽게 가자고 있는 게 전문 부처들이 아니잖아요. 쉽게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일일이 찾아내서 피해받는 사람 없게 불평등 없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쉽게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못 받는 분들 다 드릴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옆에 궁금한 게 오랜만에 김병민 박사님 다시 오셨잖아요.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준이. 네, 아들. 아들. 그 5인 가구에 여기는 네. 이제 100만 원 얼마 나올 텐데 그 자발적 기부하실 겁니까? 5인 가구라서 저는 100만 원보다 좀 더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4인 가구 이상은 다 100만 원으로 딱 돼 있다고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서는 그거 받을 겁니까? 자발적 기부할 겁니까? 사실 아직까지 고민입니다. 뭘 고민을 해? 받아야지. 아니 여기에 대해서 애당초에 이 특별 재난 지원금이잖아요. 네. 이거를 주는 목적은 받은 다음에 지역 경제가 워낙 정말 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받고 나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역 경제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부분을 줘서 지역 경제에 쓰라고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김 박사님이 네. 형편도 안 좋은데 받아야지 뭘 고민을 해요? 아닙니다. 예. 근데 두 가지 고민인 건데 하나는 받아서 쓰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그렇지. 것이 좋은 것이냐 예. 아니면 사실 국채 발행 등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의 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조금 유치한 편가르기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장난스럽게 질문했지만 이런 질문이 이제 있을 거예요. 서로. 그럼 너 받았어? 야, 너 왜 받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이걸 주는 애당초의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그 지원금이 지역에서 사용되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럼 다 주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필요한 돈의 재원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재원 문제는 불필요한 세출을 구조조정한 다음에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논의는 쑥 빠진 채로 이거를 주는데 기부를 할 건에 만회하는 논의로 흘러가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아닌가. 줄 거면 화끈하게 다 주고 대신 여기에 필요하게 되는 돈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 불필요한 사업들 깔끔하게 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윤 실장님 일단은 입장보다 속도가 좀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70%만 주자라고 했는데 이제 정치권하고 이제 결국 청와대 결단을 내린 건데 애초부터 저는 이게 찬반보다는 결정의 문제죠. 선별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라고 했을 때 보편적 지급을 하는 쪽에서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고소득자는 환수할 수 있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자동 환수. 하나는 이제 우리 동아일보의 유재동 차장이 되게 일찍 칼럼을 썼었어요. 영국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기부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부이고 그다음 또 너칭이 하나 들어가는 게 기부를 했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내년에 세액 그 기부금 처리를 통해서 세액 공제가 되게 하자는데 기부라는 게 약간 기분도 좋아지고 명예도 생기고 인증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참 어려운 게요. 제가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부 뭐 캡처를 해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받지 않음이라는 인증을 할 수가 그러네. 없잖아요. 3개월 내에 신청 안 받으면 인정할 수가 있다. 제가 신청했으면 인정할 수 있는데 3개월 안에 신청 그러니까 안 했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뭐 좀 다소 이제 걱정스러운 입장만 나와서 공이 이제 정부 쪽의 입장도, 당 쪽의 입장도, 민주당 입장도 해명을 대신 전해드리자면 일단은 속도의 문제다. 그래서 급하게 일단 돈이 풀려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심장을 더 뛰게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논리도 있다라는 것도 좀 명백히 말씀드리고 판단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대 전에 부산에 클럽을 갔던 이 10대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됐죠. 그런데 그 친구도 확진됐다는 사실이 오늘 새로 들어왔습니다. 입대 전에 클럽행 확진자, 친구도 확진. 해병대 입대 전에 부산 클럽 주점 운칙정 등 방문 뒤 확진 판정받은 19세 A씨. 군대 갔는데 확진 판정받았죠. 근데 친구 B씨도 어제 확진됐어요. 부산 동행하진 않았다고 해요.
공교롭게 그 친구가 확진이 된 거고요. B 씨는 잠복 기간인 최근 2주 동안 수성구, 달서구에 PC방은 여러 곳 방문. B 씨와 밀접 접촉자 모두 20여 명으로 PC방 CCTV를 분석 중이다. A 씨가 방문한 클럽은 출입자 명단, 전화번호 적힌 명부를 작성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12명 연락 두절인데 전화번호와 이름이 허위 기재된 것도 있어서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클럽에서도 명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신분증 받아서 명부 작성해야지 그냥 알아서 이름 적으세요라고 하면 과연 누가 얼마나 제대로 된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을까? 바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즉각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연일 코로나와 관련돼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Are you encouraging Americans? You're not encouraging Americans to. No, of course, no. Of course, that interior-wise, it's said sarcastically, namely the fake news media. Okay. It definitely won't cure coronavirus, you dum-dum. Hey, I was being sarcastic. 지금 보면 미국 내에서 이런 패러디가 있다고요, 공숙 변호사님. 네. 실제로 뭐라고요? 락스라고 하나 하이타이라고 하나요? 소독제를 몸에 먹는 척한 정말 얼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마셔라 하지 않고 마셔도 될까라고 물어봤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코미디죠. 예, 코미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펜스 부통령을 그 코로나 미국 연방 정부 TF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 브리핑할 때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전문가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정말 팩트 객관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주는 것만 딱 그 전달하는데 이 코로나 TF 브리핑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살균제를 몸속에 주입하라니 마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정 브리핑이 아니고 코로나 이 브리핑에는 대통령은 빠져야 됩니다. 예. 책임자 그 펜스 대통령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 문제들의 발단이 뭐냐면 대통령이 그 코로나 TF 회의 때는 참석 안 하고 이제 그 브리핑 할 때만 옆에 기자들 옆에 서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코로나 브리핑에는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중이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그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세를 얻어가는 그런 지금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의 행방과 관련돼서 어디 있는 거냐, 건강은 한 거냐, 혹시 병고가 있는 거 아니냐, 다양한 설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건강하게 잘 있다, 원산에 있다라고 답을 했지만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 왜 안 나오는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전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실은 발빠르게 외신 뉴스도 보고서 방송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돈식구쇼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뉴스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가장 빠른 뉴스들을 접하고 계신 겁니다. 프레스티지 서비스. 자, 조금 전 트럼프의 발언이에요. 아마 이 시간에 이거 보도하는 건 저희밖에 없을걸요? 김정은의 상태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직 말해줄 수는 없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I don't know, we don't know, you don't know 이랬거든요. 나 몰라?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 몰라. 이랬거든요. 근데 알아. I know it. 하지만 I can say it. 말할 수는 없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잘 지내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로 아무 이상 없이 뭐 하나도 안 다치고 건강하다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는데 안 말해줄 리가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건강 상태에 대해서 미국이 알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저 워딩 자체를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디가 할 때 보면 이제까지 사실은 굉장히 또 틀린 말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틀린 말도 상당히 많이 해서. 근데 저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죠.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알지만 아직 말할 수 없다. 네. 건강하다는 걸 알고 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건강이 나타나면 내가 아는데 그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머지않는 미래에. 그런데 저걸 꼭 우리가 김정은이 위중한 상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양쪽으로 다 해석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물론 뭐 정보기관 통해서 들었지만 그 사실은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팩트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자기 말에 문제가 없고 아주 건강하게 나중에 나타나도 문제가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뭐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정말 유중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북한 매체에서 조용히 하고 있고 활동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있다. 특히 이제 이제까지 북한의 어떤 행태를 보면 이 봄은 굉장히 경제활동 현장 지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사방팔방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왜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CNN은 김정은의 위중설에 대해서 처음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양에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줄여서 WP. 최근 평양에서 주민들이 쌀과 세제, 전자제품, 술 등을 사들여 비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사재기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 중이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북한 지도자 루머 수차례 있었지만 여느 때와 달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윤태호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워싱턴 포스트. 아니, 뭐, 저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몇 가지 이야기하신 건 있죠. I don't know, you don't know.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한테도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들도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인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상당히 이제 퍼져 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있을 것이다. 이까지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또 하나 이제 팩트로 보이는 것은 하지만 북한이 뭐 군사적이나 행정적으로 국가 통제 시스템이 손상이 갔다라는 징후는 전혀 없다. 요 정도의 징후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켜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요 며칠 상관을 보면요. 신변 위중설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분들은 조금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건재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들은 이야기하는 쪽이 좀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 외신은 저는 한국 국내 언론보다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CNN의 첫 번째 보도가 사실 한국발이었었거든요. 거기 한국에 이제 전문가 한 사람이 이제 리포트를 보낸 걸 바탕으로 이제 쓴 것이고 그 추가 취재가 안 된 것인데 저런 부분은 뭐 국내에서 나온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이에 대해서 북한 선전 매체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에 평양 사제 기설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 영상 한번 살펴보시죠. Recently, a Western media reported about DPRK's economy, so I'm here today to check it out. 전물가가 비싸졌습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요새 상품이 비싸졌습니까?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하고 가스 농장 제품은 요즘 두고졌던데 상점엔 물건이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빨라서 잘 나가는 상품들이고 안 나가는 상품들인데 그렇다고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I think the fake news is the last thing we need in such fierce battle time with COVID-19, and it is another reason that we should keep vigilance for. 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보세요. 평양의 사제 기설에는 북한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뭔가 북한의 대응 체계가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김정은의 위독설? 사실은 평양의 사제 기설은 그렇게 큰 건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죠. 그런데 김정은이 위독하다라는 것은 북한 선전 매체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면 말고 시기의 대응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게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왜 얘기가 없냐라는 부분에서 더 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제 기설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잠깐 몸을 급히 피난시킨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와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선전 매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 살겠다고 저 멀리 도망갔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그 또한 사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내부에서는 내부에 있는 이 인민들, 국민들에게 얘기를 끄집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외신을 바탕으로 내부에 있는 주민들까지 동요가 일어날 정도의 얘기들이 일부 있다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가 뭔가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굉장히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일단은 동물원에 아까 앙상하게 마른 사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내 대구의 한 동물원의 사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대구 동물원의 암사자와 숫사자가 유독 말라 보이죠. 자세히 보니 등뼈와 갈비뼈가 너무나 잘 보일 정도로 앙상한 몰골인데 이들 사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말라 있습니다. 오랜만에 먹이를 먹는 것처럼 생닭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생닭을 먹는 모습이 엄청 지금 배가 고픈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하루 10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관광객이 이 대구동물원의 동물들에 대한 배식량을 70%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이렇게 말랐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들의 모습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한 유튜버가 생닭 100마리를 기부했다고 하고 한 동물 애호 단체에서도 이 굶고 있는 사자에게 생닭 기부 릴레이를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고승덕 의원님, 네. 또 대구에 있는 동물원이기도 하고 사실 동물원도 잘 돌아가고 관람객들이 가줘야 그 돈으로 동물들도 배불리 먹이고 동물들도 관리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뉴스예요. 사실 코로나 여파가 사자한테 간다는 건 저도 참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물원 이렇게 출입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사회적 이격거리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자 한 마리당 생닭 15마리를 먹이는데 이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생닭 5마리밖에는 못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먹이가 3분의 1로 줄다 보니까 사자가 본의 아닌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이러다가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동물은 살리자는 차원에서 더구나 이게 희귀한 백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닭 주기 이제 운동을 펼친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가운데 가슴 아픈 현실이면서도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훈훈함 이게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인간이 한 70% 정도 식량을 주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사자들도 야생동물이고 굉장히 원초의 본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낙이 가장 어떻게 보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저 사자한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만약에 70% 계속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저 사자를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자가 존재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를 봐야 하는 거죠. 저 사자는 원래 야생에서 커야 했으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데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동물원에 갇혀놓고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물원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줘서 사자를 정말 원래 상태대로 잘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하플의 한 소식,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은 차제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정경심 교수의 해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말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